태평양 전쟁에서 1942년에 과달카날은 일본과 미국에게 각각 어떤 의미였을까요? 일본은 원래 미드웨이 해전 이전만 해도 지금 여기 보이는 솔로몬 제도 남쪽, 뉴칼레도니아, 피지, 바누아투 등 지역도 점령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이 지역을 점령한다면 미국에서 호주로 가는 길목을 막을 수 있어서 호주가 연합군 전진기지가 된 다음에 거기서 시작되는 반격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본군의 이 작전을 FS 작전이라고 불렀는데요. 하지만 이곳들은 바다 한가운데라서 항공 지원을 할 수 있는 항모들의 지원이 필수였습니다. 그런데 1942년 6월 미드웨이 해전에서 항모 4척을 잃는 바람에 남태평양 깊숙한 곳에서 육해군 합동작전을 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솔로몬 제도에 조금 더 집중하기로 하고 과달카날의 비행장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남태평양 방어선을 완성하기 위해 호주가 장악하고 있던 포트 모레스비를 코코다 트랙을 통해 점령하려고 했고 이것이 일본 육군의 1차 과제였습니다. 그렇지만 일본 해군 관할로 육군이 알지도 못했던 과달카날 비행장을 미군에 뺏기자 일본의 남태평양 방어선 확보에 큰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과달카날 비행장에서 라바울로 바로 폭격기가 날아올 수 있었기 때문에 포트 모레스비 점령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과달카날 문제를 처리해야 했습니다. 남태평양을 관할하는 일본 육군은 라바울에 본부를 둔 제17군이었고 사령관은 야쿠타케 하루키치 중장이었는데요. 결국 상황의 엄중함을 깨닫고 과달카날 비행장 탈환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한편 과달카날의 미 해병 제1사단을 위한 보급을 맡게 될 전진기지는 바누아투와 뉴칼레도니아였는데요. 1942년부터 상당한 규모의 미군이 주둔하게 되어 가장 많았을 때는 약 5만 명의 미군이 인구 4만의 바누아투에 주둔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도 과달카날 상륙 당시에는 군사용으로 쓸만한 항구 시설은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수송선에서 바다로 연료 탱크를 떨어뜨리고 둥둥 떠다니는 연료 탱크를 그물과 손으로 잡아서 육지로 올렸다는데요. 이곳 사정을 잘 아는 미 육군 항공대 어느 장군은 이런 사정하에서 과달카날의 해병대가 제대로 수비를 할 수 있을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전혀 이상적이지 않은 상황하에서 미국, 일본 양측은 본격적인 교전을 준비하게 됩니다. 일본 육군은 제17군이 일단 뉴기니 남부에서 호주를 바라보는 포트 모레스비 공략 작전과 과달카날 탈환 작전을 병행하기로 해서 뉴기니의 코코다 트랙에는 호리이 토미타로 소장 휘하에 난카이 지대를 파견합니다. 과달카날로 갈 병력들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몇몇 후보가 있었는데요. 먼저 당시 필리핀에 주둔하고 있던 아오바 지대, 팔라우 제도에 주둔하고 있던 카와구치 지대, 그리고 괌에서 일본으로 이동 준비를 하고 있던 이츠키 지대, 이렇게 세 부대였습니다. 이 네 개의 지대는 각각 독립된 육군 1개 연대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부대였습니다. 예를 들어 이츠키 지대는 일본 육군 보병 제7사단의 28년대를 근간으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중 이츠키 지대가 먼저 트루쿠 섬으로 이동해서 맨 처음 과달카날에 투입되는데요. 이 부대는 원래 미드웨이에 상륙해서 섬을 점령할 임무를 맡은 부대였지만 미드웨이에서 일본 해군이 패하는 바람에 상륙은 못하고 괌에서 대기하다가 일본으로 전출되기 직전에 과달카날로 다시 보내집니다. 이츠키 지대의 지휘관이 이츠키 키요나오 대좌였는데요.
중일 전쟁의 발단이 된 1937년의 노구교 사건, 루꺼우차오 사건 때 무타구치 렌야 휘하의 대대장으로 중국군에 처음 공격을 가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치키 대자는 1892년생으로 과달카날 전투 때는 49살이었고 그를 만나서 얘기를 나눴던 타나카 라이조 제독에 의하면 뛰어난 통솔력을 가지고 있고 전투 의지가 대단한 지휘관이었지만 중국군 이외에 직접 미군을 상대해본 경험이 없고 객관적인 전투력보다 정신적인 투지를 더 중요시하는 것이 좀 불안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다 하나 더 불안한 요소가 일본 측에 있었는데요. 일본은 미군의 상륙 직후 수송선단의 규모로 볼 때 과달카날에 상륙한 미군은 사단 규모일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보섬 해전이 끝난 직후인 1942년 8월 10일경 일본군이 과달카날 인근을 정찰해본 결과 미군 수송선단이 전부 사라진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는 사실 미군 항모들이 빨리 철수함에 따라 수송선단들도 빨리 빠져나간 것이고 보급은 전부 하역 못했지만 병력은 1만 이상 과달카날에 이미 상륙했는데요. 일본군 내에서 사보섬 해전의 승리로 인해 미군이 병력도 전부 상륙 못 시키고 그야말로 패퇴한 것으로 보는 의견이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미군의 규모를 아는 것은 아니어서 조심해야 된다는 의견도 없지 않았지만 앞으로의 과달카날 전투를 예상하는 대본영 육군부와 해군부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특히 육군을 중심으로 상당히 낙관적이었다고 합니다. 개치정찰대가 떠났던 8월 12일 일본 육군과 해군은 과달카날 탈환 작전을 과달카날의 일본어 표기인 가다루카나루의 맨 앞 글자를 따서 가호 작전이라고 명명하고 본격적인 작전에 들어갑니다. 이치키 시대가 과달카날로 오고 있는 사이 일본군은 과달카날에 대한 정찰도 계속합니다. 8월 12일에는 일본 잠수함 한 척이 미군 진지에서 약 32km 동쪽에 위치한 타이브 포인트에 있는 작은 일본군 초소를 발견해 교신에 성공합니다. 또한 다음 날인 8월 13일에는 다른 일본 잠수함이 미군 본진 근처까지 와서 정찰을 감행하고 이 근처의 미군 규모가 상당히 크다고 보고하지만 아직도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던 일본군 지휘부는 이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본군 지휘부는 핸더슨 필드에 항공기들이 도착하고 비행장이 완전히 가동되기 이전에 비행장을 다시 탈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전체 병력 약 2,300명으로 구성된 이치키 지대의 투입을 서두릅니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된 이유는 기본적으로 과달카날의 미군 병력 숫자가 약 2,000명에서 많아야 6,000명이라고 오판한 것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같은 날 저녁 도쿄에서 해군 군령부 총장 나가노 오사미 제독과 스기야마 하지메 육군 참모 총장이 히로히토에게 과달카날 탈환전 시작을 보고합니다. 이어서 8월 16일 이치키 시대의 선발대 916명이 구축함 6척에 나눠 타고 과달카날을 향해 출발합니다. 이치키 시대가 출발하기 전 트루크에선 제17군 마츠모토 히로시 중좌가 미군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지만 최악의 경우 1만 명도 예상하니 우회, 기습 공격을 위주로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군이 아예 철수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초반 공격에서 비행장을 점령 못하면 다른 곳에 숨어 있다가 야간 공격 등 여러 방법으로 비행장 사용을 최대한 방해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치키 지대는 약 2일간의 항해를 한 후 과달카날에 상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쯤이면
밴더그리프트 소장도 개치 정찰대에 대한 복수전을 계획하게 되는데요. 앞으로의 진행 상황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